지난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선 20일 가까이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군부는 점차 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반복되는 쿠데타의 비극. 하지만 이것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극복하려는 미얀마인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잠시 후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디톡스 정치에서 보궐선거의 단일화를 비롯한 정책 이슈 지금부터 토론합니다. 네, 여야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한 주 지났습니다. 지역 민심을 좀 듣고 오는 그런 시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 많이 좀 하시던가요? 장사 안 돼서 죽겠다. 너무 힘들다. 코로나19가 언제 풀리냐. 이제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고. 처음에 안철수 뜰 때 걱정됐는데 그래서 박영선이 이길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하겠지만 의원님 이번 선거 잘 됐어요. 저쪽에서 한일 해저 터널 들고 나와서 너무 잘 됐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설 민심이 어떤지 물어보면요 다 전인수예요. 자기 유리한 것만 듣고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저는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 지역구 상가와 시장을 돌면서 들었던 얘기는 추석하고 또 달라요. 추석은 참아봐야지. 그래 참아야지. 이게 국가 재난 상황인데 어떡하냐라는 말씀도 곳곳에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허탈해하시고 망연자실하시고 이제 기대를 해야 되나. 이게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때 손실보상제도 좋은 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안 합니까? 자, 재난지원금은 시급성을 요하죠. 응급성을 요하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정부 행정행위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석 연휴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긴급 재원, 긴급 재난 지원하는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근데 이후로는 이렇게 약간 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그렇죠.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보상을 하자. 그래서 법은 또 통과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앞으로 벌어질 피해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 제도로 하자라는 거예요. 손실보상제도는 할 겁니까? 예. 분명히 할 겁니까?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4억 이상 자영업자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정말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요. 그 편의점의 매출의 45% 정도가 담배입니다. 담배는 한각 팔아가지고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100원, 200원밖에 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4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를 많이 팔면. 담배가 비싸니까. 그러면 거기는 100원, 200원 벌어가지고 재난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을 해서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4억 이상에 대해서 정말 고려하세요. 제가 심각하게 고려도 하고 조선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재난지원은 그 다음에 논의하자고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제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제가 해드리고. 말하는 방향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해가 안 돼요. 또 말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고. 이해는 하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부분은 장제원 의원이 정말 그 서민 밀착형 국회의원이니까 저런 걸 아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매출액은 높지만 실제로 소득은 그렇지. 적은. 그런데 재난지원금 못 받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100만 원도 못 받는. 사각지대잖아요. 내가 좀 동의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면 좀 박수를 치세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좀 실천을 좀 하시라고요. 시민들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 이 이슈는 박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실천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이 시대 참 실천인으로서 앞으로 놀라게 될 겁니다. 아까 아전인수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본인 당 입장에서 가장 좀 뼈 아팠던 얘기, 가슴 아팠던 얘기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집합금지하고 그러니까 당장 월세 못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텐션이 팽팽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여야의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정말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 60% 정도 되고 지지하는 분이 보통 40% 정도 되잖아요. 왜 60%를 니들이 다 못 갖고 오냐. 니네 지지율은 22에서 27%인데 그 60%나 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안 하는 사람들 왜 반도 못 갖고 오냐. 할 말이 없죠. 자, 이런 이슈들이 다 보궐선거와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주목할 만한 변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이 망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언했을 때 지지율이 원사이드 1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호랑이 없는 상태에서 여우가 호가호의를 한 거다. 박영선 호랑이가 나타나자마자 여론조사는 거의 대부분 박영선 1등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가 한번 끼어들면 안 돼요? 한번 끼워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서울시장 선거 지면 얼마나 창피할까? 아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안철수는 갑철수가 아니다. 완전 슈퍼 을 철수가 됐다. 그리고 김종인의 안철수에 대한 디스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효용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머리를 잘 쓴 게 안철수 너는 말이야 마이너리그 가서 마이너리그 후보 벤치 선수인 금태섭하고 먼저 싸우고 올라와. 그래서 지지율 빠지기 시간 끌기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다자구도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거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구도에서는 박빙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작년 연말이나 올 초보다는 많이 좁혀진 건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때리기, 안철수 조롱하기, 안철수 폄훼하기, 하나 더 울리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 때리기가 우리 당 후보로 지지율이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당 후보로 지지율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안철수를 때린 만큼 안철수 대표 후보는 그 지지율이 꺾였는데 전체 우리 보수파이가 다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상대 후보, 다시 말하면 단일화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키워줘서 합쳐야 시너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꺾인 거는 분명한데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연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을 우리가 범야권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또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확신,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1위 후보로서 의연하게 참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지나친 호평인데 지나친 호평이 아니라 객관적 호평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타심이 넓은 홍익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개인적인 판단이지. 개인적인 판단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호의적이라고 저도 하면 안 되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격하는데 공격을 안 하고 참냐. 단일화가 깨질까 봐. 단일화를 하면 내가 먹는데. 그럴까 봐 못하는 거죠. 안철수들 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거 보면 진짜 독해요. 그 독성이 독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김종인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 당의 영향력이 어떤 게 있나요? 후보 단일화 혹은 이번 경선 과정에 김종인 위원장이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 뭐가 있나요?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인가요? 예? 아니 경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바로 토론 끝나자마자 승패를 딱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져가지고 후보가 나오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야 금태섭 후보하고 토론을 통해서 단일화가 돼서 결승을 붙는데 그리고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틀어가지고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됐다?
그거는요. 우리 국회의원들 103명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번에는 단일화 될 겁니다. 그건 단일화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는 성사되기가 어렵죠. 안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저쪽에서 올라온 나경원하고 경선했는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네. 그러면 경선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욕심쟁이에요. 우리가 명색이 제1야당인데 3석밖에 안 가지고 있는 국민의 당 후보와 경선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 어떻게든 무슨 꾀를 내서라도 무슨 핑계를 내서라도 단일화를 안 하죠. 오세훈 후보가 됐든 나경원 후보가 됐든요. 예. 물론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를 저도 바라죠. 근데 만약에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누군가가 돼가지고 단일화를 거부한다? 우리 당 내에서도 정치적 미래가 반대가 없어요. 심할 것이고 정치 타격이 입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작은 당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3자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박영선 후보인데 시장을 상납한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 공간이 있을까요? 앞으로라도? 저는요 정말 막장으로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가 예. 막장으로 이제 나 이제 그냥 총기 난사하고 그냥 나 정치 안 할래. 이런 생각하지 않는 한 저는 단일화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연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도 동의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정말 좀 좋은 생각이 방법이라고 드는데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 중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아마 투표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우리 당 후보가 또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 안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를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연정이 아니 가능할까? 남경필 지사도 지금 연정을 하고 있고 대구의 권영진 지사도 지금 부지사라는 자리를 홍일학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내놓음으로 인해서 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있으면 부시장이 3분이나 되잖아요. 예.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것이 궁극적으로 같이 가겠지만 그러한 그 중도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립정부적인 시정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아주 좋은 제안이었고 또 우리 당 후보도 아주 건강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대구시는요. 후보끼리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한 당이 되고 일방적으로 자기 도정이나 시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당 주요 인사를 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영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연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의미 없다. 그 뭐냐면 옛기 사람들아. 4월 7일 없을 이 뿐이에요. 뜻이에요. 그 결과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정치권 안 지금은- 계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마이크를-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면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기 상관이에요, 때문에 그게.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아무런 없는데 영향이 없는 당대당 통합을 했을 때는 공동대표 예. 이렇게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당 저 당 후보끼리 경선한다고 해서 공동시장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가 3명이 동의했어요. 그러면 1일 나경원, 2일 오세훈, 3일 안철수 이게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이 서울시장 되면 나경원 서울시장, 안철수 정무부시장, 오세훈 비서실장 이렇게 갈 거예요? 후보들이 그거 받아들일까요? 누구를 보낼까요? 따로 보낼까요?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되면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승에서 안철수 후보가 붙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됐다. 시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시장의 몫이 나경원과 오세훈의 몫입니까? 국민의힘의 몫입니까? 국민의힘의 몫이에요. 안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 있죠. 우리가 지금 대안 찾기, 박수치기, 웃음하기 이런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권 하세요. 얘기 좀 해보죠. 관심이 없어서 일단 재미가 그 박영선 우상 후보 사이에 뭐 살짝 긴장감이 좀 왜요? 돌긴 했습니다. 무슨 긴장감이 있죠? 당의 정체성에 대한 약간 에이. 설정이 있었어요. 어차피 후보는 박영선이죠. 거기서 뭐 살짝 긴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재미없는데. 하여튼 김 우리는요. 빠진 경선 아름답지 정당-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죠. 정당 민주당 사상 지지층이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경선. 정당 경선 사상 가장 김 빠진 경선. 재미없는 경선. 아니 김이 이미 빠져 있어요. 박 씨하고 우 씨밖에 없어요. 김 씨는 빠져 있어요. 아니, 김 씨만 빠진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좀 이렇게 치열해야 그래도 좀 비슷비슷해야 재미라도 있는데 재미도 없죠. 흥행도 안 되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경선 과정에서 약간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비판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는 않아요.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지. 저희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나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승부를 예측할 수 있고 싱거운 게임이잖아요. 저희가 정책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정책 선거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은 안정적인 책임 여당의 모습을 보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경선이 왜 이렇게 김 빠지고 재미가 없을까? 결국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또 명분 있는 출마라 그랬으면 민주당의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경선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안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생각해도 박원순 시장의 입에 담지 못할 행동 때문에 벌어진 선거라는 걸 알거든. 출마의 명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측면이 있죠.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이유로 그만두고 또 명분이 없거든. 민주당은 나가려니까. 승리 가능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난립하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당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에요. 저희 민주당 후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많은 분들은 결과적으로 헛물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룰이 당원이 50%잖아요. 네, 권리당원 50. 예. 그래서 뭐 조금 경선 과정이 싱겁다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우상호 의원이 역전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마포대교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감으로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km 되지 않을까요? 2km. 예. 2.5km? 2km, 2.5km. 저는 1.4km. 아, 예. 제가 정답이에요. 예. 자, 그런데 누구도 이걸 맞추기 어렵대요. 근데 7,00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7,000명을 나누면 정확하게 1.4km가 답이 나온답니다. 아. 이게 이제 집단지성의 힘인 예, 거예요. 예. 내가 그런 집단지성의 힘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가 그렇게 되면 그 정답이 나온다는 것처럼 권리당원 숫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이에요. 이거는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 그 말씀 하시려고 마포대교 얘기를 네. 참 들어주셨네요. 어렵게 설명하네. 참. 잘 들었습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잘 들었어. 참 쉬운 얘기. 참.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의 정책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서울이랑 부산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요. 이제 정 의원님은 이 서울시장 후보의 여러 공약들 가운데 민주당 후보의 공약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나, 야권 범야권의 공약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좀 대주시고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 하나, 또 가장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공약 하나씩을 좀.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수직정원공원 굉장히 낯선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또 건축학과 교수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핫한 타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선 갑자기 무슨 수직정원이야 그랬는데 인터넷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이 제2본사를 짓는데 그 수직 정원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조감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선 개념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현됐을 때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고요. 이곳 YTN이 있는 상암동 근처에 있는 랜드마크 빌딩을 완성하겠다.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네. 콜 받고. 네. 근데 그게 박원순 시장 때, 오세훈 시장 때 16년, 7년 전부터 있었던 공약이에요. 예. 아니, 남해당 후보 공약 좀 좋은 거 좀 지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아니 좋은 공약이라니까요. 제가 제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랜드마크 공약을 많이 했었어요. 130층.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안 맞아요.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 민자 유치의 경제성이 안 맞는 핵심 이유가 교통 유발금이래요. 2,500억을 따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교통 유발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낸 공약을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예. 실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 지하철 2개를 지금 유치했어요. 그 박형준 후보가 예. 그 뭐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예. 아주 실질적인 공약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막 이렇게 좀 정치적 논란 때문에 이 가려져 있는 공약인데 산학협력을 부산에 브랜드화하겠다. 지금 각 대학들이 학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수한 교수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있고 또 기업은 있는데 그런 우수 인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학협력이 이 부산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1조 원의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핀란드식이거든요. 이러한 산학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부산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집약시키는 이게 참 정말 창조적인 예. 그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 들고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쪽 민주당 공약은 예. 뭐 저희 당하고 공동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강화도 신공항을 만들겠다. 이거는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공약했고 또 민주당의 그 힘이 또 컸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번에 꼭 밀어붙여져가지고 특별로 통과시켜. 단독 처리할까요? 단독 처리하면 땡큐고요. 저희는 15명 갑니다. 네. 15명 가니까 다음 시장은 반드시 신공항을 관철해내는 그런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당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상대당 공약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아니요, 칭찬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보니까. 좋았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저희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아, 당근 주스인가요, 오늘은? 말물. 당규라고 당근. 아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미얀마에 소진 인권활동가 소모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모토입니다. 예. 또 우리나라 그 최대 미얀마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제한 미얀마인들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써오신 정범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범래입니다. 소모토 선생님도 정치적 망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2011년도에 제가 대법원 통해서 남의 인정받았고요. 네네. 그 전에는 제가 이주 노동자로서 노동일도 하면서 한편에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활동, 또 미얀마의 그 인권 탄압, 이런 민주화되지 않은 이런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도 병행해 왔습니다. 미얀마에 계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거죠? 그때가 1988년도 민족항쟁 때 저는 그 학생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백경 선생님 이제 만든 곡이고 우리나라 어떤 민주화 운동의 상징 같은 그런 노래인데 최근에 미얀마어로도 좀 불리는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2005년도에 그 저희가 민중 노래들을 부르는 그 노래패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동료 2명하고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곡하고 바위처럼 이 노래를 미얀마어로 바꿔서 네, 그 음반에 실은 적도 있어요. 아, 살짝 불러줄 수 있겠어요? 예, 그 하이라이트. 예. 세이따뚜이 카이망하로 쇠비네 지세 예행내도 묘체세 노자로 한서. 네.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예. 그 정범래 선생님께서는 미얀마 계실 때 그때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잖아요. 2007년이죠. 2007년 9월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운동을 네. 조금 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예. 그 민주화에 대한 간절함이 막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기록을 예. 남기고 그리고 미얀마에는 외신 기자가 없어요. 예. 그 장엄하고 그 민중들의 그런 시위 장면을 갖다가 촬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걸 촬영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예. 외국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국내 언론에
그 인편을 통해서 예. 이렇게 줘서 이렇게 보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뭐 우연한 기회지만 그런 언론 활동,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네.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예. 그랬고 친한 보안부대 그 사람이 있었어요. 네. 군인이 그분이 저한테 너 자꾸만 네 이름이 자꾸만 거론이 된다. 부대 이제 그런 회의에서 체포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몸을 피해야 된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비행기로 방콕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예. 근데 그 피신한 그 다음 날 나가이 겐지라는 그 기자가 있어요. 일본 기자가 일본 그 프리랜서 기자였는데 그분이 저 피하는 날 들어왔고 예. 저는 나왔고 근데 거기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죠. 나중에 이제 그 일본 방송에서 밝혀졌는데 그 문서에 그 미얀마 그 보안부대 문서에 사살하라고 그 찍는 외국인은 사살하라고 그런 명령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저가 나오고 그리고 예. 나가이 겐지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뭐 이런 그 쿠데타가 또 이제 재현이 됐어요. 네, 됐죠.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듣고 계신가요? 군부가 얼마 전에 3만 명 정도 되는 그 깡패들을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그 죄수들을 곳곳에다가 데려다 줘가지고 그 불을 찌르고 방화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침범해서 뭐 이렇게 그 협박하고 강경 진압은 낮에 하고 밤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도 8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군부는 할 수 없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 면목을 만드는 핑계를 만드는 거죠. 범죄자들이 이용해서 저희 1980년도 광주를 딱 재현시키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시위하시는 분들을 이제 몰아갖고 경찰이 뒤쫓으면서 그 중에 한 남자를 잡아서 옷을 이렇게 낚아채갖고 잡아서 곤봉으로 때리는 장면인데 1980년도 광주가 지금 현재 양곤에서 그리고 또 미얀마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2015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사실상 뭐 문민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이제 사실상 정권을 잡으면서 한 5년 6년이 지났잖아요. 그 전과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지난 5년간 민주주의의 맛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쿠데타 때 젊은이들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냥 5년간 그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고 갑자기 지금 쿠데타를 하고 난 후에 시위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본인들이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간 그 문민정부 하에서 살았던 것이 지금 쿠데타를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줬던 것 같아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이제 시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군부가 이 진압의 강도를 얼마나 높일지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88년도하고 다르게 88년도는 저희가 나라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1, 2주 돼야지 국제사회에 알리게 됐거든요. 뭐 죽고 다치는 이런 것들이 2주 정도 돼야지 국제사회가 아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최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뱉은 적 있어요. 자기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악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조마조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번엔 다릅니다. 불복종 운동이 공무원들 심지어 경찰들까지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단 군인 편을 안 들고 국민 편에 섰다는 거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소모토 씨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여기
자기들에게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안 나가면. 그러니까 그 생계를 갖다가 해외에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갖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대줘갖고 이분들이 계속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활동가들 모여가지고 독재 타도 위원회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2억 가까이 모금을 모았습니다. 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 분들이. 분들이 그렇죠. 모금해서 2억 정도가 최소한 모아졌습니까? 10만 원에서 어떤 사람은 200만 원까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하겠다. 그 이길 때까지 저희들이 매달 후원한테니 제발 이 군사정권 타도 해주세요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네요. 예. 2007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 군부 뒤에는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었어요. 중국을 못 끊어내면은 군사정부가 이 기세 등등한 군사정부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얀마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이 반감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미얀마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 주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제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이 노력함에 대한 지지해 주세요.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중국도 존중한다라는 이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부터 광주를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오래됐고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걸 딛고 또 이제 성장한 역사가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또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5.18 민주항쟁이 88 민주항쟁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았고 그래가지고 멋지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88 그러니까 88년 8월 8일 날에 민주항쟁을 일으키는 요소였고요. 한국에서 그 진짜 민주화가 된 나라로 저는 와본 거잖아요. 미얀마에서 독재 국가에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시 민주화가 돼야지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부터 한편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우리도 한국처럼 빨리 자유로운 나라, 민주주의 나라를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그래서 그 저희 국민들이요. 미얀마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똑같이 겪어왔잖아요.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그 거리에 서서 촛불을 들고 민주정부를 갖다가 원해갖고 그 민주주의를 지켰거든요. 저희가 한참 힘들 때 민주화 운동 한참 하고 막 그 온갖 탄압을 받을 때 그때 외국에 있는 민주국가에서 우리를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줬잖아요. 민주화를 먼저 이룬 우리가 미얀마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사회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한국처럼 정말 민주주의다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라는 것은 미얀마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전 세계의 민주화, 전 세계의 평화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얀마인 절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모토 선생님도 지금 부모님을 못 뵈러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잘 사태가 마무리돼서 안전하게 돌아가셔서 또 가족 부모님과 또 재회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